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총선 이후 향후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준서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20대 총선 새누리 참패, 더민주 선정, 국민의당 약진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이 기자,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앵커가 지금 정리한 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참패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약진보다는 호남 석권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는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기 예. 때문에 네. 호남에서 굉장히 탄탄한 지지세를 확인했다. 다만 호남 외에서의 이외 지역에서 확장성에서 좀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수도권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 외에 김성식 관악의 김성식 후보라든지 인천의 문병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구 추가 당선자를 내놨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상당수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전국 정당으로서의 뭐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남 석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테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전보다는 수도권 압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호남 의석을 더불어 국민의당이 빼앗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텐데 호남 외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압승을 거뒀고 새누리당 세가 강할 것으로 애초 예상이 됐던 충청권 의석도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나눠 가졌고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벨트에서 몇 석을 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야권세를 좀 동진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집권당의 오만을 심판했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유권자의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아주 오묘한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을 심판했지만 더민주도 상당히 심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에 자체적으로 제3당의 지위를 부여는 했지만 국민의당 자체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자민련처럼 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더민주를 견제하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어떤 표심을 보면 물고 물리는 그런 책임론, 이것이 하여튼 국민의 선택이 절묘하게 이루어진 그런 선거고, 앞으로 새누리당은 더 과거처럼 그렇게 오만한 그런 어떤 그 국정 운영보다는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어떤 정신을 주문한 것 같고, 그리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호남을 중심으로 사실 이제 호남 패권이 국민의당의 어떤 세력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다면 국민의당도 앞으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야권 통합이라는 그런 명제를 국민의당과 더민주한테 심어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좀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기자가 말해주기를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참 이 참패가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수치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수도권 의석이 122석인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개표가 거의 다 완료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82석입니다. 70% 넘는 의석을 가져갔는데 여기에 국민의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석을 가져갔고요.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성식 의원이죠. 이제 김성식 의원 그리고 네. 문병 의원 이렇게 3석이 되고 또 정의당 한석 심상정 대표가 고향에서 또 한 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권이 가져간 의석이 85석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80%에 육박하는 예. 수치를 가져갔고 네. 새누리당의 의석은 35석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서울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이 단 12석입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 그 외에 사실 새누리당 당선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오면서 당선자 현황을 보면은 서울에서 뭐 가불이 다 예. 야당으로 싹 파란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도 따라서,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참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뭐 강남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참패한 원인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새누리당이 사실은 공룡정당처럼 거대하고 비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어떤 소리에 이렇게 듣는 것에 상당히 무관심했다. 이것이 이제 매서운 어떤 심판으로 나타났고, 특히 마지막에 옥새 파동을 비롯한 공천 갈등. 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들, 유권자들은 안중이 없고 본인들의 어떤 권력 다툼을 향한 그런 개파 어떤 갈등, 그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남에서도 내줬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과거의 여촌야대식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과거에 보수당이 됐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야당이 과거의 어떤 선거 전략인데, 그러나 이번에도 과거처럼 그런 것이 지금 통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집권당이 앞으로 이번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년 대선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에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천 책임론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는데 만약에 책임 1순위를 본다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당 대표가 어쨌건 공관위원장도 당 대표가 임명한 것이고 최고위에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전원 그리고 최고위원, 지도부 전원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책임진다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어떤 그런 자세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집권층,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어떤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식도 이거에 맞춰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여준 표심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물론 지금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당이 과반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제1당도 내주는 그런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누리당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누리당 자체가 어떻게 될 거지, 그렇게 운명까지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면 뭐 더민주는 수도권이 선전하면서 정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낙동강 벨트에서도 더민주 후보들이 뭐 여러 당선이 됐죠, 이준석 기자?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정치적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예. 이게 문재인 전 대표와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게 부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현재 지역구기도 하죠. 19대 국회 지역구기도 한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2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에서는 의석을 사실상 얻지 못했거든요. 예.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면에 낙동강 벨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야권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호남만으로도 안 되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된다, 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호남 제외와 다른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외연 확장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낙동강 벨트라는 게 이제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김해 그리고 뭐 사상, 부산 사상, 요 지역에 한 8, 9개 지역구 정도를 말하는데, 특히 부산권에서 지금 5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예. 부산 전체 지역구가 18개거든요. 18개, 5개니까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거라서 네. 뭐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앞서서 또 뭐 경남의 김해 가불하고 양산까지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다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반면에 새누리당, 특히 부산의 대표 정치인인 김무성 대표로서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벨트에서는 더민주 후보들이 이제 뭐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텃밭인 광주와 호남에서는 참패를 했다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민주 국민의당 야권 주도권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국민의당의 구성은 호남 패권 세력이 장악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소위 말해서 구민주계, 예. 동교동계가 국민의당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라는 새정치, 그것을 지금 더 씌워져가지고 안철수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번 전국을 돌파했다고 보고, 앞으로 핵심은 앞으로 이제 있을 내년 12월에 있을 대선 전국을 맞아서 예. 국민의당의 지금 동교동계가 핵심 세력으로 지금 자리를 매김한 건데, 이분들이 앞으로 대선의 어떤 핵심 추진 동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례대표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민주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앞으로 작용할 것이고,
호남에 대한 적통성이 누가 있냐 이것을 가지고 가치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차피 대선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되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영남 세력이 한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는 네. 여당 출신들의 대선 후보가 대거 낙마를 해서 여당에서는 대선 후보조차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예. 서울의 정세균 그리고 경기의 김두관 또 대구의 김부겸 또 전북의 정동영 안철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대권 주자들이 야당에서는 생겼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조차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모든 것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으로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을 뒤엎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서 이준석 기자가 말해주기를 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석권을 한 거다. 그렇지만 뭐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 호남 상황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호남을 제가 아까 적어왔는데 네. 호남 의석이 총 28석이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23석을 가져갔습니다. 단 5석만 얻지 못한 건데 네. 이 5석도 봐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2석은 새누리당이 또 깃발을 꽂았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정현 유명하죠. 이정현 의원이 이제 그 지역의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 본인의 고향이 곡성인데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곡성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이 아닌 옆 동네인 순천에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역구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 이정현 의원이 탄생했고 전북에서도 정운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후보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전북 전남에서 한 명씩 새누리당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3명만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가 8석인데 8석은 모두 국민의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더 국민의당세가 강할 거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광산을의 이용섭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유력하다라고 봤었는데 이 지역마저도 권은희 후보, 새누리당 권은희 후보 말고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후보한테 또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으로서는 호남에서는 너무도 탄탄하다는 거를 이제 재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에 아까도 교수님도 지적하다시피 예. 호남 잔민연이라는 비판에서 좀 벗어나기에는 또 다른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석에 엇갈리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호남에서 그 이변이죠. 어떻게 보면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이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사실 관심을 받았던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김부겸 후보인데 대구 쪽 상황을 좀 짚어 같이 주실까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12석인데요. 12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8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4석이 비새누리당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한 석만 소위 저희가 계속 언론에서 짚었던 무소속 유승민 예. 후보가 당선이 됐고 나머지 이제 소위 유승민계로 불리는 무소속 연대라고 해서 같이 뛰었던 권은희 후보. 자,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권은희 말고 네. 대구의 새누리당 권은희 후보 그리고 대구의 유성걸 의원 이 2명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도 탈당해가지고 재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승민 의원 나홀로 지금 당선이 된 겁니다. 또 대구는 아닙니다만 근처에 경남 밀양의 조혜진 의원도 낙선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과연 유승민 의원이 어떤 향후 정치 행보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유승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3석 가운데 하나가 무소속 주호영이 당선됐고 2석이 야당 의원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되고 탈당한 홍일학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대구에서 소위 말하면 야당 후보가 2명에 당선되고 또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좀 어떻게 공교롭게도 호남권에서 새누리당 2명이 당선됐고 이쪽 대구에서 또 2명. 물론 예. 홍일학 후보는 아직은 무소속입니다만 2명이 네네. 당선됐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비판을 많이 할 때 지역주의 정서가 굉장히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이정현 후보도 그렇고 사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분이거든요. 네. 네. 좀 진정성을 보이면 지역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지역주의가 조금은 뭐 무너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제 예. 여권에서 사실은 이제 자중질환을 일어나서 무공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 이제 상당히 당선됐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남을 석권했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역으로 호남에서 먼저 지역주의를 지금 공고하게 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경상도 TK, PK보다도 훨씬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뭉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이래서 호남에서 오히려 이것을 좀 풀어줘야 될 가능성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뭉쳤기 때문에 다음 내년 대선 때는 TK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밀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물론 뭐 김무겸 의원이 이제 탄생을 한 것은 예. 호남에서 12대 총선 1985년 중선거구제 이후에 31년 만에 야당 깃발을 꽂은 것이고 그만큼 상당히 TK 지역이 베타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1971년 8대 총선 이후 45년 만에 영남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영남과 호남이 그래도 미세하나마 우리가 서로 이제 교차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실용주의 투표죠. 이렇게 봤을 때 지역주의가 그렇게 뭐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조그만 희망은 예.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네. 이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제3당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의 맹주로 이제 부상한 이번 결과를 보고 또 이제 20대 국회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3당 체제의 좀 정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 국회 의사 일정이나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뭐 3당 체제가 완전히 확정이 될지 이것이 어떤 보편화될지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까지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보약을 받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반성하고 그리고 쇄신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 그리고 타협의 정신을 여야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1당이 된 더민주하고 야권 합치면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야당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증시키면 4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손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바로 강내 어떤 그 정체성 논쟁이 상당히 시작되면 갈등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할 텐데 이럴 때 또 유권자들은 바로 또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총선 결과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다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뭐 현재까지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그 질문은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과 맥이 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부가 청와대가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자기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예. 입법부의 입법 지원, 예산 지원 이런 예산을 입법부에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는 건 청와대에서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네. 뭐 기존에도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화의 상대가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테고요. 또 여소야대라는 거에 더해가지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내 제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이 원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많이 되다가 저도 아까 보니까 한 2시, 3시 되면서 원내 1당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올라섰더라고요. 아직도 한두 석 차로 이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은 유지하지 않겠냐 하다가 접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기면서 이렇게 살짝 바뀌었는데 네. 원내 일당이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5월 말 딱 됐을 때 5월 말 되고 20대 국회가 시작할 때 그때 어느 당 의석수가 많냐에 따라서 원내 제1당이 결정이 되겠죠. 네. 따라서 이제 무소속 후보 중에서 뭐 그 사이에 이제 예. 복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네네.
어제 총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에 자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서는 여권의 과반 의석 붕괴 못지않게 원내 1당을 내줬다는 데 있어서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20대 총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권 주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지를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번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선거 참패의 지도부로서 예. 일단은 뭐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뭐 향후에 대권 과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또 먼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당장은 일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큰 틀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굉장히 전국을 열심히 지원 유세를 하면서 예.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공도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문재인 전 대표의 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최근에 호남을 2차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해가지고 네.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호남 지지에 연동시키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묘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예. 부분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할 정도로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비호남 지역에서 야권 지지세를 더 결집시켰고 낙동강 벨트까지 접수할 수 있었다고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덜 측면인데 호남 쪽 상황 때문에 조금은 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고 지금 40석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3당에는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대권을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마 예.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면서 같이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탄력을 받긴 좀 힘들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 또 다른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동영 의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안철수 대표에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는 양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야권을 통합을 하자. 더민주에서는 같이 하자고 할 것이고 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도 같이 합치자고 틀림없이 이제 할 텐데 그랬을 때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는 같은 밥을 먹기는 싫을 겁니다. 이랬을 때 상당히 이제 야권 통합을 놓고 지리한 게임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구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두 분,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의 지금 비대위 대표가 돼 있고 앞으로 전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상돈 위원장도 지금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여권 출신들이 트로이카가 돼서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세가 됐는데 이런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김종인 지금 비례대표 당선자죠. 2번이고 앞으로 이제 전대 과정에 거쳐서 김종인 대표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위상도 같이 변화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지난 대선 때까지 자기 세력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쑥 들어갔다가는 또다시 먹힐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틸 텐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버티다 보면 지금 주축을 하고 있는 호남 동교동계 세력이 이것을 과연 안철수 의원과 해서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위기의 어떤 변곡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교수님 말씀하신 야당 말을 좀 첨언하자면 야당 같은 경우 지금 대권 판세를 예측하기 굉장히 좀 변수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으로 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야권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심지어 여권의 텃밭인 분당에서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뭐 표창원 후보도 당선이 됐고요. 예. 또한
영입 인사 말고 소위 친노계 인사들, 물론 공천에서는 좀 학살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오늘 총선 결과를 까보니까 친노계 인사들도 상당수 당선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과도 상당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예. 그분도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당장 잠룡 반열 또는 차기 당권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고 또 뭐 정세균 의원, 종로에 당선된 정세균 의원도 있고요. 뭐 또 뭐 장 외에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 이런 분이 다 있기 때문에 야권의 대권 판도는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준석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위기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대선 가도에는 뭐 어떻게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패배를 좀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예. 패배를 수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예. 드렸고 이와 반열에서 봤을 때는 대권까지도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대권까지요? 김무성 예. 대표가 애초에 본인은 대권의 뜻이 없다. 대표 나설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새누리당 보수정당의 기반을 만드는데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대권과 관련해서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도 최근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70 넘어서는 이제 국회의원도 이제 안 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나 중간에 내각제 개헌 파동 때부터 조금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저는 변곡점이라고 아주 김무성 대표가 정말로 멋지게 새누리당을 박근혜 이후의 정당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예. 어떤 권력적인 욕심이 들어간 순간부터 몸집이 엄청 둔해졌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지금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갈등도 사실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미래를 되겠다고 했으면 이런 청와대라든가 당정청의 이런 갈등 요인도 상당히 줄어들 텐데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옥새 파동까지 일으키면서 하는 것은 어떤 권력적인 욕심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옥새 파동이 이번 새누리당 참패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예. 져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봅니다. 네.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뭐 대선 주자로 부상한 모습인데, 근데 이준석 기자가 앞서 짚어줬지만 정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친윤계가 낙선을 했고 또 앞으로 복당도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파동의 출발지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참패했지만 차지하고 있는 주요 포스트들은 뭐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이든. 그래서 다음 당권은 친박계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 위에서도 소수파로 전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정치 과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상당 부분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유승민 외에도 여야에 이제 살아남은 무소속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무소속 후보가 당선자가 지금 최종 집계된 거 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예. 11명 의원인데 11명 의원을 좀 성향별로 나눠보면 여권 성향이 7명이고 야권 성향이 4명입니다. 네. 이 야권 성향 같은 경우는 4명 가운데 2분은 이제 울산 지역에서 당선되는데 옛 통진당 출신입니다. 좀 노조색이 좀 강하신 분들이고 그와 다르게 이제 세종의 이해찬 의원하고 이제 대구의 홍일학 의원 이분이 이제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가지고 탈당해 가지고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2분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뭐 좀 더 시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복당 가능성을 좀 점쳐질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제 여권 쪽으로 돌아가면 여권의 소속 분들은 좀 성격이 다 다릅니다. 7분들이. 이제 소위 유승민계로 불리는 예. 분들은 딱 유승민 한 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낙선했고 그리고 이제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이제 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안상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소위 이제 막말 파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탈당을 했다가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또 이제 친박계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복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그리고 강길부원, 울산의 강길부원이 있고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분은 이제 대구의 장재원 네. 의원입니다. 이분이 무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손수조 후보입니다. 소위 이제 4년 전 대권가도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발탁한 소위 그래서 박근혜 키즈로 예. 불리는 손수조 후보인데 네. 손수조 후보가 2등이 아니라 3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 2등은 더불어민주당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의 여권이 받는 충격 그걸 어떻게 보면 여실히 또 증명하는 뭐 그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7분 중에서 몇 분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느냐 이 부분이 내일부터 바로 이제 또 논란이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또 선거에서 지역주의 장벽을 끈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정현 후보도 그렇고 김부겸 후보 또 홍일학 후보까지 이런 인물들이 대선 그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나요? 대선 주자로 되려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기반이 지금 우리는 지역 패권 정당이고 지역 패권 형식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적진에서 한 석이면 2석이 폭도되고 71년 만에 소선구제에서 대구에서 김부겸이 당선된 그런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네. 그 지역에서 다수의 어떤 의원들이라든가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부산에 가서 민주당 깃발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까지가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PK와 호남이 묶여져 가지고 이제 대권까지 이제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과거에 뭐 충청과 DJP 공동정권이라고 네. JP와 DJ가 합쳐서 호남과 충청이 모여서 만나서 대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TK랑 호남이랑 묶일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김부겸 의원이 큰 역할과 역사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그 정도까지 발돋움하기에는 아직은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정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로 해서 대권 반열로 가지는 아직은 호남에서의 세력화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20대 국회 가장 큰 특징 3당 체제 정립. 향후 국회 의사 일정이나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준석 기자님? 네, 뭐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원내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이게 이제 말하는 원내 교섭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나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뭐 새누리당 만나는데 이제는 3명이 한 번에 다 같이 만나야 예. 됩니다. 국민의당에서 또 다른 원내대표를 뽑을 텐데 만나야 되고 물밑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엮일 수 있고 이렇게 예. 엮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3당이 한꺼번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국회 의사 일정이나 입법 절차가 신속하게 되겠느냐. 굉장히 논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상임위 배분, 상임위원장 현재 18개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도 의석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한 2개 정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국회의장이거든요. 네. 차기 국회의장 예. 누가 하느냐인데 기존의 예상이 새누리당이 압승까지 아니더라도 원내 제1당에 유지할 경우에는 서청원, 최다선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차기 국회의장이 되고 뭐 일각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은 이인재우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인재우는 또 낙선했습니다. 오늘 낙선했고 원내 일당을 유지를 못하게 되고 만약에 바뀐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여야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이제 그겁니다. 국민의당이 내부 갈등에 휩쓸릴 요인도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누구를 뽑냐 이제 그런 예.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대선 주자로 나갈 것이냐. 대선 주자로 나갈 사람이 정동영 의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할 것 같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협화음 없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겸손해지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이 전대에서는 아주 손쉽게 이렇게 통과될 것 같고 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에 총선의 최대 수혜자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라도 엄청 크게 국민들이 볼 수 있고 이것이 내년 대선에서 상당히 큰 어떤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과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